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70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교단에 서서 모은 퇴직금,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보험금, 그 돈으로 마련한 5억짜리 집이 어느 날 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말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서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이 집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어때요? 큰딸 혜진이가 부엌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너희 이름으로 바꿔?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상속 문제 복잡하니까요. 겉으로는 효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으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미리 명의 이전해 두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아직 내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엄마, 요즘은 다 자식 명의로 해요. 법적으로도 그게 유리하고요. 상속세 법적 문제, 그런 말들이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교단에 서서 한 푼, 두 푼 모은 퇴직금 2억 3천,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사망보험금 2억 7천, 합쳐서 딱 5억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보험사 직원이 통장에 돈을 넣어줬을 때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 잘 쓸게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내 땀이 다 녹아있는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사위 민우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훨씬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회사 대표님, 어머님도 거기 계신데 시설이 호텔급이에요. 엄마, 진짜 편하대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한참을 듣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니? 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혜진아, 엄마 아직 혼자 밥도 해 먹고 장도 보는데 뭐가 걱정이니? 나이 드시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 데리고 살면 되잖아. 혜진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요. 진짜 충격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작은 아들 석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 누나가 나한테 요양원 얘기하던데 혹시 진짜 가실 거예요? 네 누나가 그랬어? 응. 엄마 집 팔아서 누나랑 나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 필요 없잖아요. 그거 팔면 5억인데 요양원비 1억 빼고 나머지 4억을 누나가 2억, 나도 2억 받으면 된대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석훈아, 그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알죠. 근데 어차피 엄마가 요양원에서 쓸 돈이고 나중에 남으면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래요. 미리 정리? 누나가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굴려서 이자라도 받고
어차피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효율적, 돈을 굴려서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라는 말. 마치 저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걱정은 명분이었고 돈이 진짜 이유였다는 걸. 남편이 목숨 바쳐 남긴 돈. 제가 30년 아이들 가르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산 집을 빼앗아서 자식들끼리 나눠 갖고 저는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깔끔하고 효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거 이렇게 쉽게 빼앗겨도 되는 걸까? 혜진이가 중학생 때 학원비가 모자라서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다 갚을게요. 효도할게요. 석훈이는 대학 등록금을 제가 적금 깨서 내줬어요. 남편 장례식 직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 병원비가 급한데도 석훈이 등록금을 먼저 넣어줬습니다. 그때 석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취직하면 꼭 효도할게요.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 약속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는 단순한 절차예요. 송 원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송 원장. 그게 누군데? 실버케어센터 원장님이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날 오후 송 원장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윤말자 어르신 맞으시죠? 따님께서 상담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신청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송 원장이 당황하는 듯 하더니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아, 엄마, 제가 대신 신청한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 한 번만 방문해 보세요. 방도 넓고 정원도 있고 식사도 정말 잘 나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입소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요. 월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 집 처분하시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세요. 집 처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5억에서 8천만 원을 빼면 4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요양원비 월 25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 대략 10년 정도 쓴다고 쳐도 3억이면 됩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혜진이랑 석훈이 반반 나누면 딱 6천만 원씩.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일찍 세상을 떠나면 더 많이 남겠죠? 제 수명까지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송 원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계시는데요.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5년에서 10년.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유통기한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 원장이 돌아간 뒤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가봐요. 정말 좋은 데예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천천히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외로운 게 아니라 너희가 엄마를 외롭게 만드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생각? 아니면 돈 생각?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도 참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운하죠. 그럼 좋은 마음이니 석훈이한테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한 게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석훈이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래. 내 동생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나 봐.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은 엄마 나중을 위해서 잘 관리하려고. 엄마의 나중, 엄마의 지금은?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더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 벽에 걸린 시계는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저 책장은 제가 30년간 아이들 가르치며 모은 교육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 소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앉아 TV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이 집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5억이라는 숫자로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목숨처럼 남긴 보험금,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있었어도 똑같았을지도 몰라요. 5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니까요. 사진을 다시 넣으며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말자야. 미안해.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아.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안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우리가 흘린 땀을, 우리가 견뎌낸 시간을 이렇게 쉽게 빼앗아 가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혜진과 석훈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고 그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요. 요양원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알람, 7시 식사, 8시 체조.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혜진이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푹 쉬어요. 이게 엄마를 위한 최선이에요. 엄마를 위한 최선이라고요? 아니죠. 그건 자기들을 위한 편이었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박미자라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첫날 약을 받다가 제 손이 떨려서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다른 직원 같으면 짜증을 냈겠지만 박미자는 조용히 무릎 꿇고 약을 주워 담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틀째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박미자가 재빨리 팔을 잡아줬습니다. 선생님,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손잡이 달아달라고 할게요. 다음 날 정말로 제 방 앞에 손잡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흘째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김치 더 가져올게요. 박미자는 주방에서
겉절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좋은 분 만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집 큰딸이 집 팔았다더라. 아, 그 부산 쪽 집. 엄마 몰래 명의 바꿔서 매매했잖아. 맞아. 어머니 명의로 돼 있던 건데 요양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했대. 요즘 그런 자식들 많아. 부모 재산 노리는 거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약컵이 떨어졌습니다. 명예 변경? 설마, 설마, 우리 집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자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윤 선생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명의가 바뀐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박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제야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집 명의를 바꾸려 한 것, 집을 팔아 나눠 가지려 한 것, 모든 것을. 박미자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선생님, 그건 불법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는 명예 변경이 안 돼요. 정말요? 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해요. 그날부터 박미자는 제 유일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박미자와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제 집 명의가 정말 바뀐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거든요. 박미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요. 윤 선생님 주소 입력하면 돼요. 수수료 1,000원만 내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제 집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화면에 등기 상황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자 윤혜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박미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달 전이네요. 등기 접수일이 여기 나와요. 2달 전. 내가 요양원 들어오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갈지 말지 고민하던 바로 그때 혜진이는 이미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남긴 돈, 제가 30년간 교단에 서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이 나 몰래 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빨갛게 부은 눈.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좋아.
너희가 엄마를 버렸다면 엄마도 이제 너희를 버릴 차례야.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 나라고.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윤 선생님, 일단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 관련 서류 남은 거 있으세요? 요양원 올 때 급히 챙긴 서류 봉투가 있긴 한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짐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을 뒤지다가 석훈이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진명의 이전 8월 15일 완료. 매매 예정 9월 중순. 요양원 입소 8월 말. 계획이 치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이미 집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본 적 없는 위임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고 날짜도 제가 기억하는 시기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서명조차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적도 도장 찍은 적도 없어요. 박미자가 그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예요. 본인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어요. 필체도 다르고요. 심장이 덜컥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기 있구나. 진실은 늘 그렇듯 사소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미자가 제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어 저장해줬습니다. 이거 다 증거예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고마워요. 박 선생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예전 직장 동료인 임정숙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숙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야.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야. 위임장도 위조됐고 본인 동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명예회복 신청부터 해야 돼. 그리고 경찰에 고소도 가능해. 이건 사기야. 변호사님은 서류를 보고 명백히 불법적 이전의 흔적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권 침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석훈이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편히 쉬고 계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석훈아, 엄마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는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가 누나 이름으로 바뀐 거 알아? 석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엄마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엄마 동의도 없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훈이가 쓴 메모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거 내 글씨 맞지? 석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8월 15일 명예 이전 완료, 9월 중순 매매 예정. 이게 뭐니?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집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의만 바꿔놓고 그냥 두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훈아, 그 집은 내 아빠가 목숨 바쳐 남긴 돈으로 산 거야. 엄마가 30년 교단에 서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걸
내 누나랑 둘이서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엄마, 결정은 내가 한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가 할 결정을 할 거야. 그 말은 그의 입을 굳게 잠그게 했습니다. 한 달의 준비 끝에 저는 법원의 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임시보호 명령으로 제 명의는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혜진이와 석훈이는 절차상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담담하게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 원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들었는데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 집 문제예요. 그런데 다음 달 요양비 입금이 안 됐는데요. 따님, 연락이 안 되시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님, 저 다음 주에 퇴소합니다. 갑자기요? 네,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으로요. 송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박미자가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좋은 날 오실 거예요, 윤 선생님. 저는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제 그림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권리를 지키고 내 집으로 간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윤말자였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회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 내 집,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제가 평생 모은 땀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 회복 승인, 소유자, 윤말자, 제 이름이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박미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만나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사흘 후 요양원 면회실에서 혜진이와 석훈이를 만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빛은 피로했습니다. 석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일은 오해였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석훈아, 변명하지 말자. 메모에 다 적혀 있었잖아. 계획적이었어. 혜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었어요. 민우 오빠 사업이 망하고 석훈이는 빚이 있고. 그래서 엄마 집을 가져간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혜진아, 그 집은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쓴 글 있잖아. 기억나지 않는 거야? 혜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목숨 바쳐 남긴 돈이야. 엄마가 30년 교단에 서서 모은 돈이야. 그걸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요양원을 나갈 거야. 내 집으로 갈 거야.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함께 살아줄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며칠 후 요양원 퇴소를 신청했습니다. 송 원장은 제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윤 선생님,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세요.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이 자라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 그 집에 혼자 있으면 그 기억들이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 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전세금 3억 5천만 원. 그리고 저는 작은 원룸 하나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작은 적금도 들었습니다. 임정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말자야, 왜 집에 안 들어가? 언니,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혼자 그 큰 집에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집인데 집은 제 명의로 두고 전세금으로 살 거예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 혜진이랑 석훈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엄마를 찾으면 그때 그 집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6시쯤 눈을 뜨면 아무도 날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드립백 하나를 컵에 올려놓고 끓인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산책 가세요? 아래층 할머니가 웃으며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보려고요. 며칠 전엔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멀어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늦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이제 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제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지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상담 자원봉사 교육 받아보실래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 길을 직접 걸어오셨잖아요. 제 아픔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가끔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는 간단히 답장합니다. 응, 잘 지내.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면 되니까요. 창밖에는 봄이 오며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흐리거나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눈빛엔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윤말자,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5억짜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는 아직 나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의 하루를 밝혀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